오늘 토트넘이 충격적인 경기력으로 본머스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거의 4대0, 5대0까지도 될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오늘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3일 뒤에 첼시전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포로를 뺐죠.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에서 토트넘의 안 좋은 점들이 거의 모두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트피스. 늘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오늘 경기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어요. 근데 이 실점을 할 때 보면 골을 넣은 선수가 여기 가장 뒤에 있는 하위센이라는 선수입니다. 바로 앞에 자바른이라는 센터백이 있어요. 두 명의 센터백이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를 막는 선수가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죠. 가까이서 보면 2대2 상황입니다. 2대2 상황. 근데 여기서 이제 앞쪽에 있는 본머스의 자바르니가 수비수를 스크린을 서고 뒤에 있는 후이센이 뒤로 빠지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면 2대2 상황이니까 토트넘의 수비도 벤 데이비스가 한 명을 마크하고 드라구신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드라구신이 마크하고 벤 데이비스가 따라가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후이센은 뒤로 돌아뛰고 있는데 앞쪽에서 자바르니가 벤 데이비스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드라구신이 분명히 2대2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코너 플래그 쪽을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선수를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너무 편안하게 이 후이센이 뒤로 돌아뛸 때 마크맨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뛰면서 편안하게 움직이고요. 편안하게 움직일 때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넘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편안하게 후이센이 머리에 맞추면서 득점이 됩니다. 그 순간 드라구신의 위치는 그냥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골 에어리어 안쪽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드라구신이 따라갔어야 되는 장면이었던 거죠. 포스테콜루 감독의 이런 전술에서 늘 비판을 받았잖아요. 세트피스 요 정적인 장면에서 한 골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기고, 예를 들면 최근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피스에서 아주 강점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어제 같은 그 맨유전도 그렇게까지 아스날이 잘하지 않았는데 코너킥에서 두 골 넣으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세트피스에서 일단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로테이션에 의도했던 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히나 손흥민과 포로 두 명의 선수가 빠진 이 자리가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나 공격적으로. 공격을 할 때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왼쪽에 존슨, 오른쪽에 쿨루셉스키죠. 그리고 본머스도 수비할 때는 수비를 굉장히 두텁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메디슨도 올라가고요, 우도기도 올라가고, 오늘은 아치그레이가 좀 뒤에 있으니까 사르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왼쪽에 있는 존슨의 문제는 존슨이 치고 달려서 왼발로 컷백을 주거나 왼쪽 라인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플레이를 잘 못한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왼발을 잘 쓰니까 왼발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존슨은 왼발로의 처리가 거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 보면 이제 존슨이 앞으로 뛰고 있어요. 달려가면서 분명히 이 본머스의 뒷공간을 열었는데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제 크로스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패스를 넣어주던가. 근데 여기서 존슨이 왼발을 잘 못 쓰니까 크로스가 아주 부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아니면 존슨이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마치 손흥민처럼 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른발을 쓰는 선수니까 손흥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접고 들어와서 패스를 찔러주라는 거죠. 근데 존슨이 이렇게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를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존슨이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 아치그레이가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드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앞공간으로 보통 패스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 패스가 안 들어가고 존슨이 아치그레이에게 그냥 줘요. 서 있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아치그레이는 뛰고 있고 존슨의 패스는 뒤로 나오면서 스피드를 살려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오늘 경기 이 왼쪽 라인에서의 공격의 스피드가 존슨에게만 가면 떨어지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슨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장점이 앞쪽에서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기회가 나왔을 때 본인의 스프린트를 활용해서 달려가서 마무리를 하는 요런 플레이에 이 선수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수에게 본인이 잘 하지도 못하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뛰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처럼 내려와서 볼을 받는 플레이도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존슨이 뭐든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정도의 선수가 아니니까 존슨이 잘하는 걸 시켜야 되는데 이 선수가 왼쪽에 서고 내려와서 또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흥민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오른쪽에서도 이 포로가 없는 위치에서 아치그레이의 움직임이 공격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쿨루셉스키
혹은 사르 이런 선수들과 잘 안 맞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장면 보면 메디슨이 볼을 잡고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쿨루세프스키가 안쪽으로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치그레이가 가운데 들어와 있다가도 측면으로 돌아뛰거나 이런 장면이 나와야죠. 근데 이 공간으로 뛰질 않으니까 메디슨이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치그레이가 볼을 받았을 때 애매한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확실히 올라가서 이 공간을 좀 공략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 포로를 빼고 아치그레이를 오른쪽에 둔 것도 사실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포로와 손흥민이 나왔을 때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장면 보면 손흥민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약간의 경기 템포가 순간적으로 바뀐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볼을 잡고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손흥민이 뛰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존슨보다 빠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존슨이 손흥민보다 느리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공격의 스피드가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뛰어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볼을 받았거든요. 볼을 받았을 때 이 공간으로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손흥민에게 순간적으로 쏠리는데, 쏠리는 순간 뛰어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손흥민이 절묘하게 패스를 넣어준다는 거죠. 공격의 템포를 살려서. 이런 게 이제 존슨이 안 되니까 좀 안 좋은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경기가 좀 느려지고.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이 오른발 각도를 잡으니까 수비가 손흥민에게 쏠릴 때 돌아뛰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메디슨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메디슨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이었죠. 여기서 메디슨이 슈팅을 약간 이제 골대 바깥으로 하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저런 장면이 어쨌든 왼쪽에 손흥민이 나오느냐 존슨이 나오느냐 요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도 포로가 나오자마자 공격이 좀 살아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장면 보면 아치그레이와는 다르게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공간을 찾아서 뛰어나가죠. 뛰어나가는 포로에게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포로가 측면을 무너뜨렸고, 여기서 포로가 이제 또 크로스를 올리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토트넘의 경기가 전체적으로 답답했지만 포로와 손흥민을 휴식을 시켜줬을 때 이 대체 자원인 존슨과 아치그레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선발과 백업의 차이가 크다는 걸 오늘 경기 또 토트넘이 확인을 시켜줬다. 그리고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토트넘이 일관된 경기력을 못 보여주는 것도 이 스쿼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포스테콜로 감독의 선택이 계속 안 좋은 게 많이 나타나요. 이제 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경기는 어느 정도 읽힌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읽혔냐면, 볼을 전개할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소유해 줄 수 있는 선수, 이거는 최근 들어서 명확하게 쿨루세프스키잖아요. 토트넘에서는 쿨루세프스키가 그런 역할을 거의 유일하게 해주는 선수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보면 본머스가 쿨루세프스키를 집중 마크를 하면서 쿨루세프스키의 볼을 빼앗아 내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쿨루세프스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쿨루세프스키가 볼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달려나와서 앞에서 끊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쿨루세프스키가 볼을 순간적으로 뺏기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쿨루세프스키가 돌아서면 토트넘의 기회고, 돌아서지 못하면 빼앗기면서 역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찬스에서 쿨루세프스키가 볼을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었죠. 포스터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줄 곳이 순간적으로 없었습니다. 본머스의 수비가 앞쪽에서 계속 달려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토트넘의 미드필더 자원 쿨루세프스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심지어 공간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었죠.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쿨루세프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 수비도 쿨루세프스키를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포스터 골키퍼가 그냥 쿨루세프스키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태냐? 앞쪽에 있는 쿨루세프스키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압박을 받고 있는 곳으로 주는 거죠, 패스를. 그러면 저기서 쿨루세프스키의 컨디션이 좋을 때면 탈압박이 되는데,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뺏기면 역습을 당하거나 결정적인 실점 위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의 빌드업 과정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쿨루세프스키 한 명 혹은 메디슨 한 명,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그냥 선수 한 명 한 명이 볼을 지켜줘야 탈압박이 된다. 이 정도의 지금 후방 빌드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받고 있는 쿨루세프스키한테 패스를 주니까 오늘 쿨루세프스키가 실제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뺏깁니다. 내려오다가 달려드는 본머스의 미드필더에게 볼을 뺏겨요.
뺏기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죠. 물론 이것을 이제 포스터 골키퍼가 막아내는 장면이었는데 맞고 다시 테일러 아담스의 머리를 맞고 에바니 우송한테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죠. 어느 정도 이제 토트넘도 운이 따랐던 장면이긴 해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 저 쿨루셉스키의 컨디션이 좋냐 안 좋냐 요거에 따라서 토트넘의 빌드업이 퀄리티가 좀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잘 이루어지는 팀을 보면 팀의 에이스나 미드필더 라인의 핵심 선수가 빠져도 어느 정도 대체가 될 수 있을 만한 후방 빌드업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게 오늘 경기 또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과감한 교체 전술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였냐? 미드필더 라인에 아무래도 수비 라인 앞에 비수마와 사르가 그래도 균형을 맞춰주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사르를 빼요. 손흥민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보내고 존슨을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쿨루셉스키를 가운데 놔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쿨루셉스키가 많이 내려와 주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미드필더 구성을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더 지나면 한 80분쯤에 베르너가 들어오는데요. 베르너가 메디슨 대신 나옵니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베르너를 왼쪽에 두고 손흥민 솔랑키를 투톱으로 두고 쿨루셉스키와 비수마를 그래도 미드필더처럼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후반전에 교체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벤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아치그레이가 센터백이 됐거든요. 이러면 포로가 쿨루셉스키가 올라갈 때 좀 가운데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추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여기서 또 어떤 교체가 있냐면 비수마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베리발을 넣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는 미드필더가 쿨루셉스키, 손흥민, 베리발이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 2명. 요 3명의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손흥민 올라가고 쿨루셉스키 올라가고 베리발도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데 올라가고 포로도 공격을 위해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하다가 한번 끊기면 우도기도 올라가죠. 사실은 끊기면 그냥 아치그레이와 드라구신 2명이서 알아서 막아라 이 정도 수준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수를 많이 넣었는데 후반전에 저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히려 본머스의 찬스가 많았고요. 토트넘이 공격이 더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구계의 격언 중에 하나가 공격수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공격이 잘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격수만 넣는다고 해서 공격이 만약에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볼을 뺏겼을 때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면 다시 볼을 빼앗아 와서 우리가 공격 기회를 가져와야 되는데 공격 기회를 상대팀한테 계속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수만 많으면 공격을 할 때 딱 한 번은 좋겠지만 뺏기는 순간 공격적인 기회를 상대팀에게 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경기에 딱 정확하게 나타났죠.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미친 듯이 많습니다. 손흥민, 솔랑키, 우도기, 지금 중계화면에 안 보이지만 측면으로 올라가 있는 베르너, 베리발, 포로, 존슨 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격을 하다가 뺏겨요. 뺏기는 순간 편안하게 본머스는 역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뺏기자마자 한 번만 패스를 했는데 바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치그레이와 드라구신 2명이서 달려들어오는 본머스의 공격수를 그대로 1대1로 막아야 되는 완전히 밸런스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뭐 오늘 경기 중간부터 보면 특히나 공격적인 교체를 했는데 미드필더 라인으로 볼을 떨어졌을 때 쿨루셉스키, 손흥민, 베리발 3미들이었거든요. 이 미드필더가 중원 경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경합 상황에서 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뺏겨서 공격권을 오히려 본머스에게 내주는 장면이고 이 장면도 보시면 베리발이 측면으로 달려나와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데 수비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어설프게 태클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허용해요. 허용한 다음에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죠. 근데 수비 라인 앞에 아무도 없어요. 손흥민이라던가 쿨루셉스키가 베리발이 측면으로 나왔으면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중앙 미드필더들이. 근데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밸런스를 맞춰준다거나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선수가 아니니까 그냥 이 공간으로 크로스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제 본머스가 마무리를 못했기에 망정이지 이것도 그냥 먹히는 장면이었죠. 이러니까 뭐 공격수를 많이 투입을 해도 밸런스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밸런스를 깼으면 완전히 그냥 깨버렸으면 마무리라도 해야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 이게 토트넘이 공격권을 몇 번 못 잡았는데 잡았을 때 나왔던 장면이에요. 베르너, 손흥민, 솔랑키, 존슨, 쿨루셉스키, 베리발, 우도기 측면에서 또 포로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본머스의 수비가 누구를 막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가운데에 그냥 좁혀 서 있죠. 그 다음에 베르너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르너가 슈팅을 가져가는데 이 슈팅이 아예 골대 근처로도 안 가요. 마무리도 오늘은 이제 토트넘이 안 좋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질 때 모험수를 걸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베르너
혹은 손흥민, 솔랑키, 쿨루셉스키 이런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아서 이렇게 공격 숫자를 6명, 7명, 8명까지 늘려서 공격을 할 때 잘 걸려서 득점하면 동점 혹은 역전 만들고, 만약에 저기서 득점을 못한다, 공격 수를 정말 8, 7명까지 막 늘려놨는데 득점을 못한다, 그러면 역습당해서 또 먹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뭐 아니면 도식의 너무 극단적인 전술인 건데, 이런 극단적인 전술에서 오늘은 득점을 못하니까 오히려 본머스에게 휘둘리는 경기였죠. 경기 기록을 보면요, 볼 점유율은 토트넘이 65%입니다. 그런데 골 기대값은 본머스 3.3골, 토트넘 0.58골이에요. 오늘 최소한 본머스는 3골 이상 넣었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본머스 쪽에서 화를 내야 되는 경기였죠. 우리가 이미 3골, 4골을 넣어야 되는 경기인데 한 골밖에 못 넣고 있으니까 아슬아슬한 경기가 계속됐다. 그래서 이제 이라올라 감독이 계속 벤치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심지어 결정적인 찬스를 보면 본머스가 5번, 토트넘은 한 번도 결정적인 찬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슈팅 숫자도 본머스가 21번, 토트넘이 12번이었거든요. 볼 점유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토트넘이 공격적인 수치는 본머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골키퍼의 세이브, 포스터 골키퍼의 세이브가 없었다면 더 득점이 많이 나왔을 만한 경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사실 토트넘이 볼 점유율만 높았지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로테이션을 돌렸던 요 선수들의 퀄리티, 후반전에 교체를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안 좋은 선택, 스쿼드적으로 누가 부상을 한 명 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거.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기는 이제 반더벤과 로메로까지 못 나왔는데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의 센터백도 벤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센터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지금 스쿼드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보였던 경기였다. 본머스와 토트넘이 승점 차이가 2점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본머스가 이기면서 토트넘과 순위가 역전이 됐어요. 오늘 경기 전에는 토트넘이 7등이었는데 본머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10등까지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겼으면 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경기를 못 잡으니까 토트넘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못 잡는 거죠. 더군다나 다음 경기는 첼시와의 경기인데 지금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붙어있는 팀이 브렌트포드, 뉴캐슬, 맨유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이런 팀들과도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오늘 이 토트넘의 지금 현재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지금 전술, 선수들의 컨디션, 스쿼드의 문제, 이번 시즌이 걱정되는 그런 경기였다.